통찰의 시대 챕터 5-31 재능, 창의성, 뇌 발달. 카를 폰 로키탄스키는 질병이 자연의 실험이며 질병을 꼼꼼히 연구한다면 그 질병이 교란하는 생물학적 기본 활동을 많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개념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질병 상태로부터 정상적인 생물학적 기능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이 원리는 나중에 폴 브로카와 카르 베르니케가 뇌의 병터로 언어장애가 생긴 환자들을 연구할 때 적용되었다. 그 뒤로 연구자들은 뇌장애가 어떻게 정신과정을 교란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신과정을 알아내는 연구를 계속해왔다. 사실 우리는 뇌에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도 놀라운 재능을 보이는 이들을 연구함으로써 창의성의 본질에 관해 몇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 특정한 뇌 장애가 어떻게 창의적인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듯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연구들은 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창의성을 조사하는 연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난독증이나 자폐증 같은 특정한 발달 장애를 지닌 이들은 언어 면에서 뚜렷이 장애를 보이면서도 예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시각예술과 언어가 둘 다 상징적 의사소통 방식을 대변하긴 해도 본질적으로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마도 인류가 진화할 때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보다 앞서 나타난 듯하다. 그 결과 아마 예술의 중요한 뇌의 과정들은 한때 보편적으로 존재했다가 보편적인 언어 능력이 진화하면서 대체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예술 능력은 언어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창의적인 사람들의 한 부분 집합만이 지닌 특성이 되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B와 D, 6과 9 같은 거울 문자를 구별하는 법과 S 같은 문자를 거꾸로 쓰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처음에는 모든 아이가 이러한 구별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은 특히 더 그렇다. 사실 시각심리학자 찰스 그로스와 마크 본스타인은 발달성 난독증이 단순히 뇌 자방구의 결함만이 아니라 비언어 방구인 우방구가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양쪽이 결합되어 읽기 능력의 습득이 지체된다는 것이다. 읽기는 좌방구 기능이고 B와 D가 본질적으로 거대칭인 같은 문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기능은 우방구에 속하기 때문이다.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이 왜 문자를 뒤집어 쓰는지를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읽기에 필요한 기능인 적힌 문자를 보고서 그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로 옮기는 일과 쓰기에 필요한 기능인 소리를 글자로 옮기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은 읽는 속도가 더디며 대개 그것이 난독증이 있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증상이다. 읽는 속도가 더딘 것을 흔히 지능이 낮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기곤 하지만 난독증 환자에게서는 이 상관관계가 들어맞지 않는다. 그들 중 상당수는 지능이 대단히 뛰어나고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난독증 환자가 좀 더 예술적인 성향을 띠며 다른 사람들보다 소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논문이 몇 편 나와 있다. 이 성향은 난독증이 드러나기 전인 유년기 초부터 뚜렷이 나타난다. 몰프와 룬드베리는 명문학교인 스웨덴 대학교의 미대 학생들과 다른 단과대 학생들이 비교했는데 미대에서 난독증 환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뛰어난 현대화가 클로스는 창의성이 난독증 같은 발달장애와 연관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클로스는 난독증 환자이며 일부 난독증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창의성이 난독증에서 나온다고 확신한다. 어릴 때 그는 읽는데 몹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도미노패가 없이는 4-5도 계산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만 4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비록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는 그가 그림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는 만 14살 때 잭슨 폴록의 전시회에 갔다가 영감을 받아 그림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 클로스는 미술과 삶 양쪽에서 3차원 형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얼굴을 보고서 그 복잡성을 처리할 수가 없다.
난독증 외에도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면 시린증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그는 마음의 눈으로 얼굴의 3차원 이미지를 2차원으로 평면화하면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클로스는 안면 시린증에 대처하는 이 독창적인 방법을 써서 화가 생활 내내 얼굴만을 그려왔다. 사실 그의 미술활동 자체가 남들이 보는 방식으로 시각세계를 보지 못하는 데 반응하여 출현한 것이다. 클로스의 안면 시린증은 얼굴을 그리는 그의 능력을 강화했을지도 모른다. 초상화 화가가 맞닥뜨리는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 중 하나는 3차원 얼굴을 2차원 화폭에 묘사하는 것이지만 클로스에게는 이 평면화 과정이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알아보는 데 쓰는 과정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초상화를 그릴 때 클로스는 먼저 모델을 사진으로 찍은 뒤 그 사진을 확대한 종이 위에 촘촘한 사각형 격자를 놓는다. 그런 뒤 각 사각형의 작은 때로는 장식적인 이미지를 채워 넣은 뒤 그것을 하나씩 캔버스로 옮겨 그린다. 장애와 무능력을 재능으로 바꾼 클로스의 놀라운 성취야말로 그가 이룬 많은 미술적 성취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클로스의 작품과 발달장애에 관해 알고 나면 존 힐링스 잭슨과 마찬가지로 그 지식이 과연 창의성에 관해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지 궁금증이 들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술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우방구와 좌방구의 연결 상태는 재구성된다고 여겨진다. 특히 오른쪽 전전두엽의 활성은 그것을 억제하는 왼쪽 전전두엽의 능력이 약화되면서 더 커지는 듯하다. 예일 아동연구센터의 셀리와 베네셰이위츠 부부는 난독증 학생들의 뇌 영상을 찍어서 그 학생들의 베르니케 영역, 즉 단어 이해를 담당하는 좌방구 영역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학생들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쓸 때 시각 공간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우뇌의 한 영역이 좌뇌의 단어 형성 영역을 대신한다. 따라서 난독증은 클로스의 문어 이해 능력을 방해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탁월한 그림 솜씨와 창의성을 담당하는 우뇌 영역의 발달을 강화했을 수 있다. 난독증이 있는 화가가 결코 클로스만은 아니다. 사진작가 앤설 애덤스, 조각가 멜컴 알렉산더, 화가이자 조각가인 로버트 라우션버그, 심지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난독증 환자였다. 헨리 포드, 월트 디즈니, 존 레넌, 윈스턴 처칠, 넥슨 로펠러, 에거서 크리스티, 마크 트웨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같은 창의적인 인물들도 난독증 환자였다. 아마 우리는 그들의 성공을 의아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대한 저술가 시는 기계적인 글쓰기 솜씨가 아니라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술가가 이해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자폐적 석학을 연구한 결과들도 발달장애와 재능의 관계를 알려주는 흥미로우면서도 상세한 통찰을 제공해왔다. 자폐적 석학은 한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이지만 다른 대다수의 분야에서는 대체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말한다. 자폐증을 지닌 사람 가운데 10에서 30%가 자폐적 석학에 속하는데 이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우선 그들은 현재 하고 있는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 능력은 자폐적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세 가지 강점에서 유래한다. 강화된 감각 기능, 비범한 기억력, 탁월한 실행력이다. 강화된 감각 기능에 힘입어 그들의 환경의 특정한 패턴과 특징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보통 사람보다 세부적인 것들을 훨씬 더 세밀하게 식별해낸다. 이 세 가지 형질은 자폐증이 없는 뛰어난 인재들에게서도 나타나지만 뛰어난 인재들의 정신기능이 여러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반면 자폐적 석학의 정신기능은 대개 4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음악, 대개 완벽한 음조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형태이며 작곡 쪽은 거의 없다. 미술, 소묘, 조각, 색채화의 기교 면에서 수학과 계산, 빠른 계산 속도와 소수를 계산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기계적 또는 공간적 능력이 그렇다. 매우 드물긴 해도 어떤 집단에 놓아둔 눈에 띌 능력을 지닌 자폐적 석학도 있다.
심리학자 데럴드 트레퍼트는 이 능력들이 뇌 자반구의 기능 이상으로 역설적으로 우방구의 활성이 촉진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로나 셀프, 유타 프리스, 올리버 섹스는 그런 재능을 지닌 자폐적 환자의 흥미로운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한다. 그중 한 명은 나디아인데 그녀는 만 5살 무렵 제 또래의 뛰어난 아이들이 을의 막대 같은 몸통에 동그란 얼굴을 그리는 것과 달리 말을 그렸다. 그것도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말을 그렸다. 나디아는 1967년 영국 노팅엄에서 태어났다. 심리학자 로나 셀프는 1977년에 쓴 나디아, 자폐아의 비범한 소묘 능력이라는 책에서 그녀의 사례를 다뤘다. 나디아는 생후 2년 6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을, 이어서 다양한 대상을 그렸다. 그것도 심리학자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말이다. 나디아의 그림은 다른 아이들의 그림과 질적으로 달랐다. 가장 처음에 그린 그림들은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서 대개 10대가 되어서야 발달하는 공감 묘사, 형태와 음영 묘사 능력, 원근감을 나디아가 통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원근법의 대가였던 나디아는 그림에서 각도와 시점을 바꾸면서 끊임없이 실험을 했다. 만 3살 때 나디아는 주로 기억을 토대로 기계하리만치 사진 같은 정확성과 생생한 묘사력을 갖춘 동물과 사람의 선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아동은 아무렇게나 쭉쭉 그은 낙서에서 개별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일련의 발달 단계를 거친다. 나디아는 만 5살 때에도 아직 말을 못하고 사회적으로 서툴고 반응이 느렸지만 그 단계들을 그냥 건너뛰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밀화로 진입한 듯했다. 아이가 그린 말 그림은 종이 바깥으로 막 튀어나올 듯했다. 나디아의 탁월한 재능이 잘 드러나도록 빌라연으로 라마찬드라는 그녀의 놀라운 말 그림과 대다수의 정상적인 만 8세에서 9세 아이들이 그린 활기 없는 2차원의 올챙이 같은 스케치,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전성기에 그린 뛰어난 말 그림을 대비시켰다. 라마찬드라는 이렇게 주장한다. 나디아는 자폐증 때문에 뇌 모듈들의 상당수 혹은 대부분이 손상되었겠지만 오른쪽 두정엽에 고립된 섬처럼 손상되지 않은 피질 조직이 하나 남아있다. 따라서 그녀의 뇌는 저절로 모든 주의 저항을 아직 제 기능을 하는 오른쪽 두정엽에 있는 모듈 하나에 할당한다. 음악에서는 신동이 드물지 않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모차르트일 것이다. 사실 위대한 작곡가들은 대부분 신동이었으며 어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 하지만 피카소가 지적했다시피 미술에는 신동이 없다. 피카소 자신도 만 10살 때 놀라운 그림 솜씨를 보였지만 만 3살 때 말을 그리지는 못했고 만 7살 때 대성당을 그리지도 못했다. 하지만 나디아는 3살 때 그 둘을 다 그리는 놀라운 일을 했다. 나디아의 조숙함은 초기 인류에 관한 현대의 관점에 흥미로운 영향을 미쳐왔다. 나디아의 뛰어난 말 그림은 3만 년 전 유럽의 동굴벽화에 그려진 말 그림과 비슷하며 따라서 비교되어 왔다. 사실 나디아의 말을 비롯한 그림의 자극을 받아서 심리학자 니컬러스 험프리는 동굴벽화를 그린 인간 마음의 본성을 추정하는 기존 관점에 도전하기에 이르렀다. 언스트 곰브리치를 비롯한 미술사학자들은 유럽에서 동굴미술이 출현한 것이 3만 년 전에 인간의 마음이 온전히 형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곰브리치는 이 초기 유럽인들에게 이미 기호를 써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복잡한 언어 능력이 발달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프랑스 남부의 코스케와 쇼베의 동굴에서 새로 발견된 벽화를 평하면서 곰브리치는 인간은 위대한 기적이다 라는 라틴어 표현을 인용했다. 그는 이 동굴 벽화들이 새로운 유형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현대적이고 성숙하고 인지적으로 다듬어진 마음 말이다. 하지만 험프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나디아의 그림과 동굴벽화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둘 다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에 뚜렷이 초점을 맞춘 놀라운 자연주의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나디아는 사람보다 동물을 더 많이 그렸고 쇼베 동굴 벽화에는 인간을 그린 그림이 아예 없다. 인간의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약 1만 3천 년 뒤 라스코 동굴 벽화에 엉성하게 기호로 그려지면서였다. 하지만 나디아의 미술은 언어 상징화나 언어 의사소통이라는 복잡한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만 3살이 그린 것이었다. 사실 나디아는 의사소통을 거의 하지 못했고 언어 능력은 거의 전무했다. 나디아의 마음과 동굴 화가들의 마음 사이에 있을 법한 차이점을 생각하다가 험프리는 동굴 화가들의 언어 능력에 관한 기존의 과정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험프리는 3만 년 전에도 인류의 마음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이 초기의 마음 발달 수준은 언어 의사소통과 감정이입 능력이 제한된 자폐증이 있는 사람의 마음과 비슷했을지 모른다. 나디아의 연구를 토대로 험프리는 동굴 벽화의 화가들이 분명히 전 근대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상징적인 사고를 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동굴 미술은 새로운 차원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징후이기는커녕 그저 기존 정신의 종말을 알리는 백조의 노래였을지 모른다. 더 나아가 험프리는 나디아가 인간 마음의 본성에 관해 말해주는 것이 더 있다고 본다.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굳이 진화한 현대적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 잘 그리려면 화가는 전형적인 현대적 마음을 아예 지니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험프리는 논의를 더 확장해서 우리가 언어라고 말하는 것이 3만 년 전 유럽에 살던 인류의 특징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언어는 그 뒤에 진화했을지 모르며 나디아와 동굴 화가들이 그려낸 환상적인 미술적 능력을 희생시키면서 등장했을 수도 있다. 언어가 출현한 뒤 미술은 더 판에 박힌 계통을 따라 진화했을지도 모른다. 험프리는 이렇게 썼다. 결국 자연주의 그림의 상실은 시의 도래를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였다. 인류는 쇼베 동굴 벽화 또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지닐 수 있었지만 둘을 다 지닐 수는 없었다. 이런 논증들이 미술과 언어의 잠재적인 독립성에 관한 어떤 진리를 규명하고 있긴 하지만 참일 것 같지는 않다. 사실 험프리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나디아의 그림과 동굴 벽화 사이의 유사성이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한다. 험프리 본인도 말한 바 있다. 유사성이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그 유사성은 동굴 화가의 정신 능력에 관해 이렇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나디아의 조숙한 재능은 나타났던 것만큼 빨리 사라졌다. 그 능력은 나디아가 언어 같은 다른 발달 영역에서 진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사라졌다. 유타 프리스가 연구한 재능 있는 어린 화가인 클로디아처럼 자폐적 재능을 보인 이들 중에는 그 재능이 보존된 사례도 있다. 클로디아는 언어를 습득한 뒤로도 그림을 계속 그렸고 지금은 인정받는 화가가 되어 있다. 그녀는 15분 만에 프리스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자폐적 석학 화가의 스티븐 윌트셔 역시 언어를 습득한 뒤에도 재능을 간직했다. 그의 그림을 영국 왕립미술 원장인 휴 카슨경에 관심을 끌었다. 카슨경은 그를 아마 영국 최고의 아동 화가일 것이라고 평했다. 스티븐은 건물을 몇 분 동안 바라본 뒤 자신 있게 빠르고 정확히 그릴 수 있었다. 그가 필기 따위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기억에 의지하여 그림을 그리면서도 세부사항을 빠뜨리거나 덧붙이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의 정확성은 기괴할 정도다. 사실 스티븐의 지각 능력이 너무나 비범했기에 카스는 스티븐의 소묘집 서문에 이렇게 썼다. 간접적으로 본 기호나 이미지보다는 직접 관찰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과 달리 스티븐 윌트셔는 자신이 본 것을 놀라우리만치 정확히 회상하여 그림을 그린다. 섹스는 스티븐이 정서적, 지적으로 심한 장애가 있는데도 미술적 재능이 대단히 탁월할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다. 섹스는 이런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미술이 본질적으로 개인, 즉 자아의 시각적 표현이 아니었단 말인가? 화가가 자아가 없는 존재일 수 있을까?
섹스는 단연간 스티븐을 연구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스티븐이 비범한 지각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감정이입 능력은 결코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점점 뚜렷이 드러났다. 마치 지각과 감정이입이라는 미술의 두 구성 요소가 그의 뇌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듯했다. 이 두 특성이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섹스는 모네의 말을 인용한다. 그림을 그리러 밖으로 나갈 때마다 자신의 눈앞에 어떤 대상이 있는지를 잊으려고 애쓰라. 나무든 집이든 들판이든 간에 말이다. 단지 여기에 파란색이 짓눌린 자그마한 자국이 있고 여기에 직사각형 모양의 분홍색이 있고 여기에는 쭉 그어진 노란색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보이는 그대로 정확한 색깔과 모양대로 칠하라. 그 풍경의 소박한 인상이 그대로 눈앞에 드러날 때까지. 아마 스티븐을 비롯한 자폐 화가들은 섹스가 지적했다시피 애초에 구성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해체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지능들이 미술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하버드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비록 이 지능들이 모두 창의성, 즉 세계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능력에 기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자폐적 석학 사례에서 우리는 다른 영역들에서는 수행 능력이 평범하거나 심하게 지체된 반면 한 가지 특정한 능력만이 유달리 두드러진 것을 본다. 이런 집단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인간의 지능이 상대적으로 심지어 눈부시게 고립되어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가드너는 각각 규칙성과 구조, 자체 규칙을 이해하는 능력을 지니고 뇌에 나름의 근거지를 갖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별 지능, 시각적, 음악적, 언어적이 있다고 추정한다. 섹스는 자폐적 석학이 서로 독립적일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형태의 지능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더 포괄적인 주장을 펼친다. 자폐적 석학의 수행 능력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 패턴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 있는 듯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자폐적 석학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자마자 정점에 이른다는 것이다. 자폐적 석학의 재능은 발달을 거치지 않는 듯하다. 즉, 처음부터 완전히 발달한 형태로 나타난다. 스티븐의 미술 능력은 만 7살 때 비범하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났다. 19살 때 그는 사회적, 인격적으로는 조금 더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미술 재능은 그다지 더 발달하지 않았다. 사실 자폐적 석학이 대단한 재능을 지니고 있긴 해도 창의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미술 양식을 창안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미술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전개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다중지능과 다중재능이 있다는 가드너의 주장을 온전한 형태로 드러낸다. 이 자폐적 석학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다. 호주 연구자 테드 네틀백은 뇌의 특정한 영역에서 새로운 인지 모듈이 발달한 뒤 그것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기본 정보 처리 능력인 장기 기억 및 지식과 직통으로 연결될 때 자폐적 석학 능력이 출현한다고 주장한다. 유타 프리스는 재능의 해방이 자폐 과정 자체의 결과라고 본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마음센터 소장인 앨런 스나이더는 자폐증 환자에게서 우방구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통제하는 좌방구의 힘이 약해진다는 개념을 지지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술적 성취에는 우방구 억제 약화가 수반된다고 여겨지곤 한다. 스나이더는 자폐적 석학이 미술, 음악, 달력 계산, 수학 등에서 보이는 비범한 능력을 설명할 이론을 연구해왔다. 그는 자폐적 석학이 정상적으로는 의식적 자각을 통해 접근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의 덜 처리된 정보에 특권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나이더는 이 특권적인 접근이 자폐적 석학의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독특한 인지 양식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능력은 때로 정상인에게서 왼쪽의 전측 두엽을 억제하는, 그럼으로써 오른쪽 전측 두엽을 해방시키는 특정한 실험 기법을 써서 인위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자폐적 석학과 난독증 환자의 사례에서처럼 바깥 세계를 다루는 측면에 나타난 특정한 결함을 뇌가 극복하는 능력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공경의 생물학적 판본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야심찬 사람에게는 그런 공경이 오히려 극복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난독증 환자는 감정이입이나 마음의 이론을 전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난독증과 자폐증은 다르다. 난독증 환자는 깊이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재능을 지닐 뿐 아니라 대단히 창의적이 될 수 있으며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위대한 화가 척클로스처럼 기교와 감정적 통찰을 결합하여 최고 수준의 미술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우리는 특정한 형태의 감각 박탈이 일어난 이들이 다른 영역에서는 감각 강화를 보인다는 것을 안다. 맹인의 촉감이 한 예다. 맹인은 점자를 배우는 능력이 눈이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강화된 민감도는 단순히 자극이 더 강해진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뇌에서 촉감의 표상이 더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인간의 뇌에 있는 촉각의 정상적인 회로가 맹인의 뇌에서는 확장되어 더 넓은 활동 영역을 이룬다. 뇌 장애자에게 나타나는 창의성의 마지막 사례는 임상심리학자 K. 레드필드 제미슨이 제시했다. 제미슨은 조울증과 창의성 사이에 흥미로운 관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점은 1921년 독일 정신과 의사 에밀 크레펠린이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조울증과 조발성 치매를 구분한 최초의 임상 정신과 의사인 크레펠린은 조울증이 사고 과정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온갖 종류의 억제를 통해 구성되어 있을 힘들을 해방시킨다고 생각했다. 미술 활동은 어떤 촉진을 겪을 수도 있다. 제미슨은 불과 접촉하다에서 예술적 기질과 조울증적 기질이 서로 겹친다고 말한다. 그녀는 작가와 화가가 일반 집단보다 조울증과 우울증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흥미롭게도 표현주의의 두 창시자인 빈센트 반 고흐와 에드바르 뭉크는 둘 다 조울증에 시달렸다. 제미슨은 낸시 앤드리슨의 연구도 인용한다. 앤드리슨은 살아있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창의성을 조사했는데 그들이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울증에 걸릴 확률이 4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유명한 상을 받은 유럽의 작가, 화가, 조각가 20명을 면담한 정신과 의사 하곱 아키스칼은 그들 가운데 거의 3분의 2가 조울증 성향을 지니며 절반 이상이 주요 우울증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제미슨은 조울증을 지닌 이들에게서 대부분의 시간에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으며 우울증에서 조증으로 옮겨갈 때 그들이 기운이 샘솟고 착상이 마구 솟구쳐서 예술적 창작력이 분출하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미슨은 바뀌는 기분 상태 사이의 긴장과 전이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조울증 환자가 건강한 시기에 이끌어내는 끈기와 절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화가에게 창작력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긴장과 전이다. 제미슨은 그 고향, 삶의 열정에서 이렇게 썼다. 창의적인 사고와 조증이 발현될 때의 사고는 착상이 물 흐르듯이 잇따라 솟구치면서 새롭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결합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둘 다 본래 발산적이고 그다지 목표지향적이 아니며 온갖 방향으로 도약하거나 방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의 확산, 발산, 도약이 조증 사고의 한 가지 특징이라는 사실이 처음 기록된 것은 수천 년 전이었다. 또 그녀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 오이겐 블로일러의 말도 인용한다. 조증의 사고는 변덕스럽다.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계속 옆길로 새면서 뛰어넘는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아주 쉽사리 넘어간다. 생각들이 더 빠르게 흐르고 특히 억제가 풀린 상태이기에 예술활동이 촉진되어 설령 증상이 아주 약하게 나타날 때에도 환자가 그쪽으로 재능이 있다면 뛰어난 작품이 나온다. 그녀는 조증의 특징인 사고의 팽창성이 인지적 대안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관찰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조증은 떠오르는 착상의 수를 늘려서 좋은 착상이 출현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창의성을 강화하는 듯하다. 하버드 대학교의 루스 리처즈는 이 분석을 더 확장하여 유전적으로 조울증에 취약한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성향도 타고날 수 있다는 개념을 조사했다. 그녀는 조울증 환자들의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 중 조울증에 걸리지 않은 이들을 조사하여 조울증과 창의성 사이에 정말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울증 발병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가 창의성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조울증이 창의성 성향을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울증을 지닌 이들이 창의성을 통해 표현되는 극도의 고양, 열광과 활기 같은 능력도 지닌다는 의미다. 리처즈는 그런 상부적인 이점이 낫형적 혈구빈혈의 유전자를 지니지만 빈혈 증상을 보이지 않는 보인자들이 말라리아의 내성을 지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미스는 일반 집단의 대다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작가와 화가도 주요 기분장애에 시달리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게다가 조울증에 걸린 화가를 비롯하여 조울증 환자 중 많은 이는 대개 심하게 앓을 때에는 창작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흥미로운 연구들이 시사하듯이 창의성과 예술 능력을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이지만 새로운 탐구의 길들이 열리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창의성의 신경토대를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 1950년대 스티븐 커플러 연구진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지각의 신경토대 이해 수준이나 2000년의 감정 이해 수준에 상응한다. 하지만 내가 아직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분야에서 일하는 뇌과학자들이 성과를 내놓고 있으며 내가 일찍이 기억의 신경토대를 연구하겠다고 나섰을 때 일부 과학자들이 너무 시기상조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겼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창의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 새로운 접근법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뇌가 창의성 기계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뇌는 혼돈과 애매성 속에서 패턴을 찾으며 우리 주변의 복잡한 현실을 담은 모형을 담는다. 이 질서와 패턴 추구는 예술활동과 과학활동의 핵심을 이룬다. 위대한 화가 피터르 몬드리안은 1937년에 이 개념을 탁월하게 표현했다. 만들어진 법칙이 있는 한편으로 발견된 법칙도 있다. 그건 역시 법칙이다. 즉 언제나 참이라는 의미다. 그런 법칙은 우리 주변의 현실 속에 어느 정도 숨겨져 있으며 변하지 않는다. 과학뿐 아니라 예술도 우리에게 그 현실, 즉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현실이 만물에 내재된 상호관계를 통해 서서히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뇌 자반구의 전두축두엽 치매에 걸린 사람들에게서 출현하는 예술적 재능, 자폐적 석학의 존재 자체, 난독증에 걸린 화가의 창의성은 뇌 과정들 중 일부가 예술적 재능과 창의성에 이용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 흥미로우면서도 유용한 사례들은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많은 경로 중 극소수를 대변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 우리는 마음의 생물학이 앞으로 50년 동안 이런 문제들을 해명함으로써 우리에게 지적 만족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